9월 4일 수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9월 첫 거래일인 3일 제조업과 건설업 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ISM 8월 제조업 지수는 2년여 만에, 7월 건설 지출은 4년여 만에 각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42%, 0.6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시리아에 대한 서방의 공격 우려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까지 노키의 합병 소식으로 탄력을 받았던 증시는 미국이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할 것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영국은 0.58%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77%, 0.8% 하락했습니다. ISM 미국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5.7을 기록하며 석 달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직전월인 7월에 55.4와 시장 예상치 54.1을 모두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7월 건설 지출도 0.6% 증가하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달 0.6% 감소했던 것에서 상승 반전한 것으로 전문가 예상치인 0.4% 증가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 개입에 관한 결의안이 이르면 다음 주 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이 사실상 가시화됐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한편 미국의 정계 인사들이 잇따라 시리아 군사 공격에 대한 오바마의 요청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3일 백악관에서 오바마와 회동 후 시리아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에릭 켄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도 시리아 공습계획 승인에 동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9월 2일 노동절로 휴장했던 미국 증시가 3일 다시 개장하면서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을 마감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 지표 호조 소식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ISM 제조업 지표가 거의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건설 지출 마찬가지로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시초가 부근이 고점이었고요. 상승폭을 줄여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에 대한 의회 승인 요청을 한 가운데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 표명이 잇따르면서 시리아 공습에 대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며 불안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증시, 영국 증시가 1% 이상 내리면서 전일장 반등을 거의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어제 이런 해외 노이즈 속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모습 어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코스피가 1930선까지 회복을 한 상황이죠. 오늘은 어떨지 흐름 전망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중국, 대만처럼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슈 진단해보면서 관심 종목까지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흥국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차별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한국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마찬가지로 이전에 한국을 사야 한다 긍정적인 호평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한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오기 마련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시아 경제의 위기 자체는 한국 증시에는 좀 더 큰 활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원문을 한번 보시면 한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그래서 좀 더 매수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 그렇게
적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머징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은 숏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한국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의 공통점은 바로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 외에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경상수지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기조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인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자,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경상수지라는 부분, 그리고 거시적인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는 안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변동폭은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상수지라든지 대외적인 악재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증시들은 대부분 다 경상수지가 적자라든지 아니면 무역수지가 상당히 나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외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다시 한 번 더 또다시 인도나 인도네시아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또다시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제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폭 자체가 기록했지만 글로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추가적인 하락 기조로 밑에 하단을 끼고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또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더 명심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뉴스가 다시 한 번 더 파생이 돼서 나올 때, 인도네시아 불안한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시장이 생각보다도 더 많이 이탈이 되더라도 여기서는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정말 신의 한 수를 두듯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을 좀 더 우리가 유리하게 펼칠 수 있겠고요. 지금 인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세요. 인도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상방보다는 지금 하방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일단 어제 거래량은 없이 내려갔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인 부분을 상방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좀 있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최적의 조건은 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고, 지금은 갑자기 급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인도네시아의 증시 한번 같이 볼게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마찬가지죠. 일단 브레이크는 걸린 상태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 인도네시아,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골드만삭스까지 나서서 왜 한국을 칭찬하고 있는 걸까? 이 모습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외화 보유고라고 하죠. 외화 보유액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전월 대비가 10억 달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5월부터 7월까지 외환 보유액의 감소폭을 본다면 인도는 114억,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146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으로 따진다면 각각 4% 그리고 15.8%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상당히 큰 규모가 이 3달 동안 빠져나갔던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빠진 공백 자체가 8월달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유리한 입장이다. 다음 그림 한번 보면서 보시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림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림 통계청에서 상당히 힘들게 보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경상수지 부분, 그리고 무역수지 부분이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는 부분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상수지는 꾸준히 흑자 기조가 이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 미국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출구 전략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크게 달러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부분 걱정거리 많으신 분들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선진국에 대한 PER, 자산 가치 같은 경우에는 14배에서 15배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8.3배, 8.4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보호보다는 일단은 선진국에서 이머징 시장으로 돈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이런 매력이 부각되는 한국 증시에 유리하게 어느 정도는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 지금 최선호주로 한번 뽑아본다면 일단 경기 민감주가 가야겠죠. 경기 민감주가 가야지 일단은 지수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선 섹터 같이 한번 보시자. 그리고 최근 미국도 오늘 모습을 한번 보셨지만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글로벌 증시의 키는 유럽과 중국이 가지고 있겠구나.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이머징 시장에 포함을 한다면 지금 시장을 리더 앞에서 이끌고 있는 것은 유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유럽의 증시가 올라갔을 때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선박금융 투자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선주가 확실한 수준은 보이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철강금속 업종 바닥에서 올라오고 조선주도 가고, 그리고 지금 또 뭡니까? 기계업종도 약간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까지.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어느 정도는 활약을 했을 때 맥시멈이 2,000포인트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경기 순환주까지 같이 활약을 해준다면 좀 더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지금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마저 드리면, 일단 과매수권입니다. 과열 구간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는 기관이 차익 실현을 좀 더 뱉었던 거고,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조정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급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 조정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흥국 투자 차별화 움직임 속에 한국을 사야 한다라는 호평이 외부에서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지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등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 기대해보면서 앞으로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주, 조선주 등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말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시장이 우상향 패턴으로 간다면 그때 낙폭과대를 좀 더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넷패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넷패스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부진했던 이유를 본다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이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부분이 팔리지 않으면서 적자가 조금 확대되는 그런 기조였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갔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사이클로 본다면 하단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일단 2012년에 5월달 부분은 우리가 오버히팅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정 주가 자체는 이 부분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대신 실적이 안 좋았을 때는 이 하단에 10,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만, 실적이 좋았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18,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밴드가 좀 구성되어 있는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넷패스가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한 개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반도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3분기에서는 여기에 대한 실적을 좀 더 기대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려감이 조금 과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가 자체가 하단 밴드 자체에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조금 매수권으로 가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가는 11,000원대를, 11,000원, 11,200원, 11,200원이 좋겠네요. 11,200원대를 매수가로 좀 더 활용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오늘 갭 상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갭 하락을 했을 때 단가를 조금 맞추시는 전략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의 관심 종목 오늘은 넷패스였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선선해졌습니다. 좀 춥다라고 느낄 정도로요. 어느새 이제 여름이 확 지나간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라고 통칭을 해주셨어요. 이에 대해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9월달 넘어가니 네. 갑자기 확 바뀝니다. 그래서 계절은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 관련주라고 하면은 좀 너무 포괄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여름에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실적 증가가 기대됐고 또 전력 부족 사태 때문에 득을 봤던 종목들을 통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름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원래도. 그래서 여름 성수기라는 부분을 거치면서 어쨌든 수익성이 개선된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반등이 많이 나왔다가, 또 이제 주가가 꺾어지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많은 조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이제 요번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 그리고 또 그만큼 가장 낙폭 과대가 심한 종목군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거나 아니면 3분기에 그것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폭 과대를 통한 그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 투자자들께서 흔히 생각하시는 게 주가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V자 형태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바닥을 좀 다지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 1, 2주 정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한번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의 진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걸로 착각해서 주식을 제일 밑바닥에서 던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락이 좀 나와버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오히려 매수나 아니면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해당 종목들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주식이 신일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신일산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선풍기나 그 다음에 또 그 제습기 이런 쪽으로 이제 가전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 여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5월, 6월 달에 상당히 많이 상승세를 탔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6월, 7월, 8월, 9월까지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기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인위적인 좀 개입이 있었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버린 주식은 별 재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그 잔치 음식이 많이 남아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또 좋은 흐름이 한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신일산업도 지금 보시면은 원래 2분기까지 순이익이 46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588억을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순이익이 13억인데 비해서 원래 2분기까지의 순이익이 46억이면은 회사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주가는 작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이 오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노리면 우리 투자자들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 쪽에 삼화전기나 그 다음에 로켓전기 또한 요번에 주가가 제일 많이 내린 종목군입니다.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반등을 조만간 한번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쪽에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요번 시장 하락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세를 되살리는 것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취매를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통칭해서 에너지 관련주 모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곧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잘 매수를 하셨다면 한 종목은 지금 수익 중이시겠고 한 종목은 목표가 도달을 이미 한 상태인데요. 태형 목표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 관련주죠. TPC 마찬가지로 목표가가 7,000원이었는데 지금은 7,800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전략도 AS 받아볼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점쟁이나 신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긴 한데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조정을 줄 때 한번 산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상승 초기 공략할 때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주가가 좀 덜 내려오면 덜 내려오는 대로, 좀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는 대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태용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풍력 발전 시장이 최근에 성장을 할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흐름을 계속 좀 이어나갈 것 같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조정 안 주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더 추가 상승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해드렸는데 26,000원을 반드시 절대적으로 팔아야 되는 목표가라고 네.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도달한 뒤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좀 더 들고 간다 아니면 판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로서는 좀 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TPC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 관련주로 지금 최근에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도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과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를 반드시 좀 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태용과 TPC 지금 수익 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관련주 이제 낙폭 과대니까 한번 네.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중에 로켓 전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로켓 전기는 최근 며칠 사이에 29일 날 벌써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수급에 유입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이외에도 뭐 신일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낙폭 과대에다가 실적이 많이 개선된 상태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단기성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고요. 눌림목 매수라고 해봐야 뭐 결국은 1,000원대에서 지금 가격대 정도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공략한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은 아직까지 박스권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르면 팔고 밑으로 내려오면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이 좋고요. 매수가는 1,050원에서 1,100원 정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1,200원 정도 보시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를 제대로 해준다라면은 지금은 하락의 절반 수준인 1,300원대에서 1,350원대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선은 1,200원이나 1,150원 정도 거기를 좀 짧게 보시는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95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 로켓 전기도 놀라운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권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하루 만에 보니까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출연을 못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시리아 그리고 신흥국 우려 등 노이즈는 해외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 코스피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전일장에서는 1930선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제가 뭐 예측을 여러분에게 했듯이 주식 자체가 이제 상승폭만큼 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제가 1930포인트 가까이 갈 것이다고 했죠. 특히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850포인트에서 전부 위기를 느낄 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볼 때 일단 매도를 한번 하는 게 현명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봅니다. 뭐 매도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이제 이격 자체가 너무 극변합니다. 의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격 자체가 이제 주가 상세가 20일 이격하고 60일 이격 자체가 100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그 이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조금 과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열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그 쉬어가는 모양은 제가 볼 때는 이제 21일평하고 61일평이 올라올 때까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익을 말하다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일단 주가 자체는 이 301일평에서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그 21일평 자체는 돌렸습니다. 확실하게 돌렸고 이제 61일평 자체가 이제 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61일과 21일평이 이제 이 상승 이후에 골든 크로스의 주식 자체가 바로 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 이제 이격을 안정시킨 다음에 간다 이렇게 봅니다. 안정시킨 다음에 가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저점에서 샀던 주식을 한 70% 정도는 고점에 매도하는 것도 괜찮다. 제가 이제 줄기차게 여러분에게 이제 단무지 정신을 발휘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한번 매도 후에 재매수 시점을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목요일 토요일 날 일목균형표 이제 1일 특강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9시에서 12시 저녁에 인터넷 강좌 집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일목균형표를 듣고 싶은 분은 앵콜 강좌가 있습니다. 그 빈자석이 한 8석밖에 없으니까 일단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 지난주에 참석하신 200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봤으면 주가의 이제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나는 부분인 자체가 이제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자리가 스네이스백 1, 2가 동시다발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시다발로 움직인다는 말은 뭐냐면 갑자기 가다가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서버리면 주식이 쉬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형태로 봐서는 주가 자체가 저항을 이제 충분히 받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번 푹 쉬어가는 자리다. 제가 볼 때는 1900을 한번 또 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당황하셨죠? 제가 1850대 제가 이제 930 이상 갈 거라 했는데 전부 그때 이제 여러분 모든 방송 리피트 해보면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자체는 지금 한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코스닥은 잡주입니다. 잡주라서 코스닥도 꼭 하려면 시가총액 20개 종목 했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 여러분 이제 500시까지 갔는데 500시까지 거의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과연 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코스닥은요 이제 이 코스피하고 틀려가지고 60일, 20일 데드크로스나는 그런 종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골드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아무리 질적으로 틀린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코스피 주식, 파는 주식 코스닥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밤 10시에 이제 주식 승천 보면 이제 제가 수익률이 한 달 만에 10%가 넘었습니다. 매매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샀거든요. 그래서 전부 코스닥 마시고 실적비에 저평가 대박주 튼닥하는 19일수록 마이너스 10%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를 말하냐면요. 주식의 왕도는 삼성전자 없는 장고자가 바빠진 찐바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고점에 매도를 한번 치고 재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1단 상승 후에 2차 상승 갑니다. 그러면 1차 상승 조정받을 동안은 우리나라 주식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물이 여러분 치고받고 해가지고 항상 굉장히 이제 좀 화끈하게 이제 붙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선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245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평균 가격 245니까 255 가까이 갈 것이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왜 내 말 안 듣고 푹 끄는 사람 손 들어오세요. 개포롱에 봉덕이 엄마 왜 푹 끌어가지고 전화하고 난립니까? 푹 걸면 안 됩니다. 푹 걸면 절대 안 된다. 지금 내가 여러분 저때 계속 콜 마인드라고 했는데 푹 걸어가지고 전화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해지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의 시작이죠. 9월 참 재밌습니다. 참 9월의 시작이요. 일단 960포인트 최고 2000포인트가 열리고 제 바닥에 1900포인트입니다. 1900에서 1960 전후에서 박스권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봉으로 볼 것 같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면 너무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봉 자체의 현상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보다시피 일단 양운을 그리는 양운 그리는 상태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한번 밀렸다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한 템포 축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한번 쉬어감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쉬어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고 1피벗 자체가 상승이지만 그 피벗 자체가 굉장히 폭이 좁다. 폭이 좁다는 것은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 도치형으로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에서 일목균형표로 꼭 봐야 되는데요. 일목균형표 구름 상태가 저항을 받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목균형표 이번 강좌 토요일
서울이죠. 토요일 날 밤 9시에서 12시에 있는데 인터넷으로 듣습니다. 듣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집에서 컴퓨터만 키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청 많이 주시고요. 앵콜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은 분이 추천해서 못 들으셔가지고 앵콜 하니까 신청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 형태적으로 봐서는 전환선이 올라올 때까지, 전환선이 캔들에 닿을 때까지 주식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나 지금 DMI 지표가 굉장히 강성 지표입니다. DMI 강성 지표인데 DMI에 플러스 DMI가 강성 지표지만 마이너스 DMI가 지금 침체가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뭐 크게 재미있는 그런 모양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 하루 안 나와가지고 내보고 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당황하셨죠? 예, 여러분 일단 오늘도요 가을입니다. 오늘은 주식 하지 마시고 뒷동산에 가가지고 체조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 자체가 신고가 갱신하면 또 거품 물고 사락하는 X들이 많은데 오늘 이 거품은요 몸통의 신고가가 아니고 윗꼬리 도지형 신고가다. 그러면 한 번에 보시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코스피는 한번 1900을 깨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계열의 석유회사로 요소와 대산에 총 200만 톤 규모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필렌, 부타딘 등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롯데물산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은 증가 중이나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유보율이 3,500%로 초우량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바닥권에서 3개월 연속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에 있습니다. 신용잔고 비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요즘 장 때문에 제가 2주에서 약 3주 정도 보유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그 18만 3천 원 근처에서 아래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20만 원입니다. 선절가는 17만 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롯데케미칼을 받아봤고요. 오늘은 두산그룹주 총체적으로 살펴봐 주신다고요? 네, 지금 전국에서 두산 관련주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친절하게 제가 두산 관련주 4종목에 대해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두산 관련주는요, 두산과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 두산엔진 등이 있는데요. 현재 어제 다 살펴보니까 두산 관련주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등에서 주구장창 많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두산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산을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전 고점을 돌파하고 대장주로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이 아닌 매도 구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을 들고 계신 분들 모두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올라가는 주죠. 한 2번이나 3번으로 나눠서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산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바닥권에서 여기서 추천하신 분들은 모두 수익이 났고요. 지난번에 여기 한 8,400원 부분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이제 그 원금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 주식도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팔지는 마시고요. 분명히 들고 있는 분들은 수익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한 8,500원 통과해서 9,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상승 시마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 있는 것은 저희 추천주는 항상 그 바닥권에서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한 이렇게 2-3달 물려도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손실이 났더라도 시간으로 버티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인데요. 두산인프라코도 전에 이 라인에서 제가 추천을 많이 해서 수익을 다 내드렸는데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저 앞부분에서 사신 분들도 이제 수익이 다 나셨는데요. 이 주식도 보면 3개월 기다렸는데
모두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는 지금부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 AS만 해드리기 때문에 더 사람 말을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보는 대로 합리적인 판단만 해드린데요. 두산인프라코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한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두산인프로도 많이 하락했지만 결국은 기다리면 수익이 납니다. 주식 하신 분들 90%가 1년 지나면 깡통인데요. 바닥권에 주식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다음 두산중공업인데요. 이 종목만 좀 추세가 하락했다가 이제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들고 계시면 전고점까지 약 46,000원에서 47,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서울경제 TV 수익률 리그에서 3천만 원 부분에서 3개월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과 종목당 상승률은 전 7개 증권방송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위 친척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저희 서울경제 TV나 저희 아침 방송 코너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트에서 지금까지 셀트리온이 약 73%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현대아이스코 37%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1년에 100% 수익은 꼭 내드리겠습니다. 다소 시장이 하락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몇 가지 좀 힘든 부분도 있으나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으로 기다려주시면 두산인프라코처럼 두산엔처럼 제가 수익을 다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경제 TV를 통해서 하루 5번 정도 문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수익이 안 나신 분이나 혼자 하기 힘드신 분, 특히 직장인들은 연락 주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달 20분 정도만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 서울경제 TV나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좌측 차량도로 쪽으로 100m 정도 오시면 한성병원 3층에 있는 지원투자 에셋에서 강연을 하오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장 출발을 앞둔 상황입니다.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전망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모두 꾸려보겠습니다. SP메이 김영진 대표님 전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3개월여 만에 1,1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930선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죠. 미국 증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리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증시는 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환율 쪽을 좀 많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거는 이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시황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번 시황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국내외 재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악재가 잠복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일부 지표가 개선이 됐는데 그것은 바닥 쪽을 확인하는 그런 개선이지 그것이 상승을 키우는 전환은 아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 나온 지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미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개선이 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미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그 좋아진 지표 때문에 상당히 급등을 했다는 사실,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 23일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어제까지 1조 8천억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가를 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환율을 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1조 8천억, 이 중에서 IT를 보면 9천억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수장비가 4천억, 그렇다라고 한돈
두 개 다 합하면 한 1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는 이 두 업종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가 이 탄력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종합지수를 견인하면서 추세선 안쪽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한번 추세선을 봤는데 이것을 이번 주에 한번 같은 추세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바뀌었으니까요. 한번 그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추세선을 벗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아래서 올라오는 저 점선을 이탈을 한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 최하단의 실선에서 반등을 시작한 게 8월 23일인데요. 그게 거래일수로 둘에 이어서 8일째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8일 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IT와 운수장비 쪽, 대형주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저렇게 상승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렇게 추세선 안쪽으로 들어와 준 거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또 다른 점선을 이렇게 찍어놓은 게 있죠. 그게 1930포인트에 걸쳐져 있는데요. 이것이 2012년 고점하고 저점에 중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가 있는 되돌림 50% 레벨이기 때문에 이 1930포인트 이전에도 한번 걸렸죠. 8월 달에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되돌림 50% 레벨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그 위에 실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하향하는 그런 저항선이 있죠. 저게 한 1960포인트의 저항대가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930, 40포인트에 걸쳐 있는 중기적 저항선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1950, 60포인트에 또 저런 저항선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저것들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것이 9월 중순까지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 결국 날짜별로 본다면 그것이 선물 옵션 만기라고요. 또 FOMC 회의 우리 추석 이전에 있죠. 그것과 결부된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 분석의 흐름을 계속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고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탈한 지수대를 회복하면서 이 코스피 200 중에서 대형주 지수가 상당히 탄력적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기계류 그러니까 조선하고 자동차하고 IT 업종으로 넘어오는 이런 순환매가 상당히 강했다는 점, 이 점이 단순히 대형주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매수한 이유가 이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 회복의 수혜 업종들이 이들 업종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향후에도 이들 업종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다. 특히나 IT 업종이 그동안에 부진했었는데요. 8월달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은 전기 전자 업종이 5%가 넘게 업종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8월 달에는 운수 장비나 화학이나 소재나 뭐 산업재 이쪽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IT 업종이 가장 많이 오른 또 그런 모습이 돼버렸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는 전기전자 업종 역시 마찬가지로 소재나 산업재 쪽 못지않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시장에서 유로존 쪽이나 선진시장 쪽으로 수출하는 그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기계류도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기계류만큼이나 IT 업종 쪽에서의 나가는 그런 수출 물량도 많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9월에 이 추세가 지속될까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저항선에도 좀 접근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고 9월달 이틀 거래일 동안에 8월에 많이 올랐던 그런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업종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8월처럼 8월 22일 이후에 8일 동안의 상승이 계속 9월달에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악재의 완급 조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 인도 시장 급락을 했죠. 3%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최근 한 4일로 올랐는데 그중에 3일치를 어제 하루 동안 빼버렸습니다. 오늘 인도 시장 한번 개장이 되면서 인도 시장 과연 얼마나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흐름의 불안감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 한 달 동안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일단 중반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동시만길 그리고 FOMC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이후까지 예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상승 추세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앞서 환율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오늘장 체크포인트와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환율하고 우리 국채
우리가 아니라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이 미 국채 수익률은 우리 장중에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오늘 밤에나 열리겠죠. 일단은 어제 2.86%까지 급등을 했고요. 최고치는 8월 22일에 2.93%였고 8월 22일이 우리 시장 저점이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국채금리와 우리 시장 따로 움직이지 않고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6%로 어제 급등한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달러 환율을 한번 그래프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 패턴상으로 놓고 보면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위에서 꺾여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죠. 뭐 우리 국격이 올라간다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환율은 내려오고 있지만 원화는 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11년 10월의 고점이 1185원이고요. 2013년 올해의 초반에 저점이 1054원입니다.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제가 저 그래프에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단의 지지선까지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전에 제가 환율 추세대를 1110원에서 1140원대라고 그때 인도에서 좀 난리를 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이 그래프에서 세분화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1105원에서 1120원대 밴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동안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이탈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시아 쪽에서는 다 불안한 모습인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영향이 없는데요. 저는 어제 오후에 수출주들이 약간씩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이 환율과 무관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 환율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지난 올해 초에는 뭐 수출이 되네 안 되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언론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쪽에서 조용하니까 시장에서도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원화가 좀 더 강세를 보인다. 그러니까 아까 보인 그래프에서 원달러 시세가 계속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무겁게 진노를 그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출주 쪽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엔달러 시세가 달러당 100엔에 지금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엔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5월 22일 저점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우리가 주력으로 봤었던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IT 업종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운수 장비 업종이 최근에 장세를 끌고 왔는데 이들 업종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레벨까지 원화 절상이 진행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쪽을 계속 우리 장중에 지켜봐야 된다. 기술적으로 만약에 1085나 1090원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점에서 원달러 반등으로 접어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매수세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대형주 강세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원화 강세 수혜주가 지금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그게 내수 관련주고 원화 강세 수혜주고 뭐 필수 소비재다 이렇게 표현되는 의약이나 음식료나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이것이 한 거래일수로 한 6, 7일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이 환율이 이슈가 되면서 이 원화 강세 수혜주가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타이밍이 어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은 단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출 관련주의 부담과 더불어서 이 필수 소비자가 강세 보일 때는 필수 소비재 쪽으로는 약간의 좀 이익 실현을 하시면서 수출주 쪽에 원화 반등을 노린 그런 저점 매수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